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브렌트포드와의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2대2 무승부에 그친 토트넘이 이제 2라운드에서 맨유와 홈 첫 경기를 칠 예정입니다. 이번 라운드 최대 빅매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를 프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는 한국 시간 20일 새벽 1시 30분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먼저 그 토트넘은 브렌트포드와의 개막전에서 2대2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로메로가 선제골을 넣었으나 은베모와 위사한테 연달 실점을 허용하면서 역전을 내주고 말았고요. 하지만은 그 전반전 추가 시간 4분에 에메르송 로얄의 골에 힘입어서 2대2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래도 확실히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토트넘이 변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일전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그 MOTD에서 콘테의 마지막 경기였던 사우스햄튼전과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첫 경기였던 브렌트포드 전 평균 위치를 비교한 거였는데요. 일단 콘테 감독이 이제 지휘를 했을 당시 토트넘 평균 위치가 전체적으로 다 내려와 있죠. 거기다가 이제 하프라인 아래에 5명의 선수들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는 전체적으로 라인도 쭉 올라가 있고, 특히 손흥민과 클루세스키 좌우 윙포워드들이 많이 올라가 있기도 하고요. 수비 하프라인에도 딱 센터백 2명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올라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상당히 강한 압박과 높은 라인을 형성하면서 공세적으로 플레이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패스 네트워크를 보더라도 토트넘 선수들이 14분부터 86분경까지의 패스 네트워크인 건데 전원 다 하프라인 위로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8번인 비수마와 12번인 에메르송 로얄이 상당히 많은 패스를 주고받았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그 좌우 풀백인 우도지 38번 그리고 또 이제 12번인 로얄이 좁혀선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로얄은 중앙 미드필더인 스킵보다도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했는데요. 기록을 보더라도 로얄은 이건 완전히 그냥 플레이메이커였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실제 그 볼터치 134회로 비수마와 함께 가장 많았고요. 패스도 106회를 시도하면서 비수마와 함께 가장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패스 성공률도 91%를 자랑을 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볼 전진 패스와 볼 전진 캐리 그래프를 보더라도 비수마와 로얄이 가장 위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이 둘이 실질적인 더블 플레이메이커처럼 경기를 주도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라인이 올라가면서 공세적으로 나서다 보니까 수비 쪽 선수들이 공격에 있어서 높은 영향력을 행사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그 공격 시퀀스 관여 그래프인 건데 메디슨과 이제 클루세스키가 7회로 가장 많긴 했지만은 그 뒤에 이제 미키 판더펜 센터백이죠. 슈팅 2회와 또 이제 그 슈팅으로 연결된 빌드업 4회에 관여를 했고요. 그러면서 총 6회로 세 번째로 많은 공격 시퀀스 관여를 했고요. 또 이제 비수마가 5회로 그 다음으로 많았고, 그리고 이제 에메르송 로얄과 우도지가 손흥민과 함께 공동 5위권을 형성을 한 건데요. 반면에 이제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도 그렇게 공격 시퀀스 관여가 높지 못했고, 그리고 히샬리송은 도리어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이 이제 문제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결국 그 토트넘의 두 골이 전부 다 수비수로부터 나왔습니다. 먼저 그 선제골은 메디슨이 이제 파울을 얻어낸 가운데 11분경에 메디슨의 프리킥 크로스를 로메로가 타점 높은 헤딩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는데요. 이때 그 절묘하게 상대 그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고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대2로 역전을 당한 상태에서 동점골도 수비수로부터 나온 건데, 일단 우도지와 로얄이 간격이 굉장히 좁혀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우 풀 빼고 나왔음에도 말이죠. 일단 우도지가 중앙까지 볼을 끌고 와서 메디슨한테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우도지는 그대로 박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메르송이 스위칭 되는 과정에서 메디슨의 패스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로얄이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넣은 겁니다. 이게 풀백들의 간격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그런 간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 또 이제 그 토트넘이 달라진 부분이 페널티의 아크 바로 앞쪽 위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존 14와 공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점으로
평가받고 있는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매우 잘했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 그 존 14로 향한 패스가 46회,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로 향한 패스가 무려 96회에 달했는데요. 이는 뭐 맨시티,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같은 팀들도 기록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많은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위협적인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는 데는 실패했다는 건데요. 실제 그 점유율에서도 69대 31로 브렌트포드에 크게 앞섰고 7대3 점유율이죠. 그리고 또 이제 슈팅 숫자에서도 18대 11로 앞섰으나 정작 기대 득점은 브렌트포드가 2골로 토트넘 1.3골보다 더 우위를 점했습니다. 즉 토트넘이 공격을 주도한 건 맞아요. 그런데 정작 더 위협적인 장면들은 브렌트포드가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는 이제 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격진의 부진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히샬리송의 부진이 심각했습니다. 히샬리송이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그래프가 득점 차스 리시브인 건데요. 거기에 있어서 물론 뭐 브렌트포드 공격수인 은베모가 가장 많이 기록을 했지만 그 다음으로 히샬리송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득점 찬스 제공을 많이 받긴 했는데 영향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일단 슈팅 2회밖에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유효 슈팅은 딱 한 번이었고요. 또 이제 패스 성공률 72%, 찬스 메이킹 1번. 히샬리송을 최전방에 배치시킨 이유는 경합하라는 거잖아요. 그라운드 볼 경합도 8회에서 3회밖에 성공시키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공중볼은 5회 경합해서 단 한 번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최전방에 배치한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소유권을 잃은 횟수도 13회나 됐는데요. 더 큰 문제는 박스 안에서의 영향력이 너무 없었다는 데 있어요. 슈팅 2번을 가져가긴 했지만요. 박스 안에서 패스를 기록한 것도 한 번이었고 그마저도 실패한 겁니다. 저 빨간색이 실패거든요. 그리고 드리블도 3회 시도했는데 그중 성공한 거 하나는 수비 진영에서 성공한 거예요. 공격 진영에서는 2번 다 실패했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는 아예 드리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즉 히트맵을 놓고 보면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히트맵이 많이 형성되어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패스도 하지 못하고 드리블도 하지 못하고 슈팅 2번만 하면서 그냥 소유권을 계속 상대한테 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토트넘이 위협적인 공격을 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손흥민 선수를 너무 측면에 국한시킨 것도 문제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그리고 상대 수비 뒷공간 파헤치면서 골을 넣는데 능한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를 프리시즌부터 계속 측면을 밟고 다니게 하고 있잖아요. 이번 브렌트포드전도 히트맵을 보시면은 측면을 밟고 다닌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거기다가 슈팅 이외에도 전부 다 왼쪽 페널티 박스 구역에서 가져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골대를 살짝 빗나갔었고 한 번은 골키퍼 선방에 막혔고요. 그리고 패스와 드리블도 다 측면에 국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그러면은 토트넘이 왜 공세적으로 플레이를 더 했으면서도 기대 득점이 그렇게 높지 못했는지를 설명한다면은 그러면은 이번에는 토트넘이 브렌트포드에게 많은 기대 득점을 허용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평균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나치게 측면을 비우고 높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딱 센터백 2명만 남겨놓고 다 올라갔는데 특히 에메르송하고 우도지하고 다 이제 좁혀서다 보니까 특히 에메르송은 스킵보다도 더 좁혀서다 보니까 그 뒷공간이 허벌판이 된 겁니다. 여기를 이제 브렌트포드가 집중 공략을 한 거거든요. 특히 왼쪽 윙백으로 나온 리코 헨리를 중심으로 공략한 게 주요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 그 16분경에 위사이 패스를 받은 은베모가 측면에서 이제 슈팅을 가져간 거를 비카리오 골키퍼가 선방을 했고요.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페널티킥을 허용한 장면도 결국은 뒷공간을 허용하면서 발생한 거예요. 우도지의 뒷공간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옌센이 돌파를 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뒤에 있었거든요. 뒤에서 옌센을 막기 위해 빠르게 달려오다가 여기서 이제 옌센이 접는 동작을 잘 가져가면서 그러다 보니 이제 손흥민 선수는 달려오는 속도를 늦추지 못하면서 옌센의 발목을 걷어차게 된 거죠. 물론 이게 접촉이 약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어쨌건 닿은 거는 맞으니까 이제 비디오 판독 결과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여기서 이제 은베모가 페널티킥을 차분하게 성공시키면서 동점골을 토트넘이 허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31분경에는 옌센이 길게 넘긴 그 프리킥을 로얄이 이제 헤딩으로 떨군 거를
야네트가 받아서 전진 패스 찔러줬고, 이를 받은 위사가 드리블로 치고 가다가 슈팅을 가져갔는데, 여기서 다빈손 산체스가 뒤에서 빠르게 달려오면서 슬라이딩 태클로 실점 위기를 막아낸 장면이었죠. 이거 비록 실점은 안 됐지만 매우 위험한 장면이었고요. 결국 이제 그 브렌트포드의 추가골도 바로 이 뒷공간에서 나왔습니다. 아예르가 이제 롱패스를 보낸 거를 헨리가 로얄 뒷공간을 파고들어서 받아서 그대로 드리블을 치고 갔고, 그래서 이제 로얄이 뒤에서부터 쫓아갔거든요. 하지만은 헨리가 컷백을 내줬고, 이를 이제 위사가 논스톱 슈팅으로 가져간 게 토트넘 수비수인 판더펜 살짝 맞고 굴절돼서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간 거였죠. 그리고 이제 추가 시간 10분경에도 이것도 정말 완전한 실점 위기였습니다. 다비손 산체스가 이제 그 가로채기를 기록을 한 거를 네르고르가 흐름볼을 받아서 그대로 전진 패스를 길게 찔러줬고, 여기서 이제 헨리가 다시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로얄 뒤에서 쫓아오고 있죠. 이미 헨리는 노마크 상태에서 땅볼 크로스를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은베모의 슈팅이 골대를 넘어갔어요. 이거 사실 빈 골대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냥 살짝 툭 차기만 했어도 골이었거든요. 이거는 완전 실점이나 다름없는 장면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8분경에도 네르고르의 전진 패스를 위사가 다시 이제 패스해줬고, 여기서 야네트가 강력한 슈팅을 가져간 걸 비카리오 골키퍼가 선방했고, 이 흐름볼을 담스고르가 사실 이거 논스톱으로 가져갔으면 또 골이 나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은 한번 잡고 슈팅까지 가져간 게, 심지어 슈팅까지 약했기 때문에 비카리오 골키퍼가 다시 일어나서 막아낼 수 있었던 장면이었죠. 그러면 토트넘이 이 경기에서 드러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 토트넘은 프리시즌만 하더라도 에메르송 로얄을 약간 3백처럼 활용을 했어요. 3백 빌드업을 가져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수비 쪽에 3명의 선수를 배치한 약간 평균 위치가 3-3-4에 가까웠어요. 반면에 이번 경기는 2-3-5에 가까운 포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맨유전에는 다시 이제 프리시즌처럼 3백 빌드업을 가져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3명이서 이제 수비 구역을 분담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 쪽에서는 약간은 좀 손흥민 선수를 안쪽으로 붙여서 플레이를 하게 해야죠. 그리고 히샬리송이 측면으로 빠지게 하면서 둘이 스위칭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둘의 위치를 시작부터 바꾸든지, 뭔가 그 묘수를 찾아낼 필요성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맨유의 개막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는 울버햄튼 상태로 고전 끝에 76분경 수비수인 바란의 결승골에 힘입어서 1-0 신승을 거뒀는데요. 이 경기에서 맨유는 4-1-4-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마운트가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함께 중원을 구축을 한 거죠. 호일룬드 부상이다 보니까 최전방 공격수로 레시포드가 나오고, 가르나초와 안토니가 좌우 윙으로 나섰습니다. 근데 일단 그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면은 그래도 맨유가 공격을 주도한 건 맞아요. 공격을 더 많이 한 건 맨유긴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슈팅 숫자에서는 울버햄튼이 23-15로 더 많았고요. 참고로 올드 트래포드 원정에서 23회의 슈팅을 가져간 거는 과거의 첼시였나? 그 다음으로 많은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점유율도 맨유 51, 울버햄튼 49,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죠. 유효 슈팅도 6-3으로 울버햄튼이 맨유보다 2배가 많았고요. 기대 득점 역시 울버햄튼이 2.2골로 1.5골을 맨유보다 앞섰습니다. 즉 울버햄튼이 이겼어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울버햄튼이 이 경기에서 판을 정말 잘 짜가지고 나왔다는 데 있습니다. 먼저 울버햄튼은 기본적으로는 수비적으로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맨유가 올라오도록 플레이를 한 다음에 매우 효과적인 역습을 감행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구역별 점유율인 건데, 맨유가 울버햄튼 수비 진영에서 33.5%의 점유율을 가져갔죠. 그러면서 조금 더 울버햄튼 수비 진영에서 많은 플레이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울버햄튼이 상당히 효과적인 역습으로 맨유의 배후를 잘 공략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공격 방향 비율과 패스 네트워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울버햄튼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풀어나갔냐면요. 왼쪽에서는 볼을 점유했어요. 일단 이 경기에서 중앙 미드필더이자 플레이메이커 속성이 강한 마테우스 누네스를 왼쪽 윙으로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누네스를 중심으로 계속 볼을 점유해 나갔습니다. 왼쪽 구역에서 볼을 점유하다가 상대가 왼쪽 지역에 이제 조금 집중이 될 때, 그때 이제 반대편으로 길게 넘기는 거예요. 길게 넘겨서
오른쪽에서 이제 페두르 네투와 사라비아와 쿠냐 이 셋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맨유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판을 굉장히 잘 짜가지고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쿠냐의 이 경기 활약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쿠냐는 이 경기에서 이 볼 캐리는 5m 이상 볼을 끌고 간 거를 이제 지칭하는 지표인 거거든요. 볼 캐리가 총 7회였고요. 거기다가 이제 전체 볼 캐리 거리가 195.5m였는데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최장 거리에 해당합니다. 쿠냐 다음으로 가장 긴 거리를 볼 캐리한 선수는 바로 첼시의 공격수인 니콜라 잭슨이죠. 171m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네투의 활약상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투가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패스라던가 또 이제 위협적인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뭐 패스 시도도 상당히 많이 했고 또 이제 패스 성공은 절반 정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대 위협이 최상이었고요. 위협적인 볼 리시브도 상당히 많이 했고 볼 전진 패스도 많이 했고 볼 전진 캐리도 많이 했고 전진해서 리시브를 받은 것도 가장 높았고 드리블 성공도 4회를 기록을 한 겁니다. 이 패스 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측면을 밟고 다닌 걸 확인할 수 있죠. 측면을 밟고 다니면서 효과적으로 맨유를 공략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49분경에 누네스가 이제 그 볼을 측면에서부터 중앙으로 쭉 끌고 오다가 측면으로 내준 거를 사라비아가 크로스를 연결했고, 여기서 이제 네투가 센스 있게 힐 패스로 내준 거를 쿠냐가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이게 아쉽게도 골대를 강타했죠. 거기다가 이제 울버햄튼은 후반전 추가 시간에 페널티킥을 얻을 수 있었던 장면이 있었어요. 이 경기에서 울버햄튼은 교체 카드도 정말 효과적으로 잘 활용을 했거든요. 필요 순간에 이제 황희찬 선수를 넣어서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또 이제 칼라이지치까지 투입을 하면서 공세적으로 나섰는데, 코너킥 장면에서 칼라이지치가 헤딩 슈팅을 가져가려고 할 때 오나나 골키퍼가 나와서 천에다가 이제 칼라이지치와 충돌을 했는데 비디오 판독 결과 페널티킥이 아니라고 판독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심판협회장인 하워드 웹이 오심을 직접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미 울버햄튼 쪽에다가 사과 서한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심판도 인간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다, 양해 바란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건 이게 오심이라는 게 인정이 됐으니까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두고두고 아쉬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양 팀의 맞대결 전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맞대결 전적은 62경기 39승 13무 10패로 맨유가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맨유는 토트넘 상대로 최근 5경기 4승 1무 무패입니다. 물론 뭐 가장 최근에 토트넘 원정에서 2대2 무승부긴 했었지만요. 그리고 이거를 10경기로 확장을 하더라도 6승 2무 2패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최근 10경기에서 토트넘이 이긴 2경기가 다 올드 트래포드 원정이었어요. 즉 홈에서는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셈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의 맨유전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는 맨유에게 약한 편이에요. 프리미어리그 14경기 4골 1도움이 전부입니다. 뭐 공식 대회 다 합치더라도 17경기 4골 2도움밖에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고무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2020-21 시즌을 시작으로 최근 6경기에서 이 4골 1도움을 전부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저기 그 챔피언스리그 1도움은 레버쿠젠 시절에 맨유 상대로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토트넘 소속으로 4골 1도움을 전부 다 최근 6경기에서 기록했다는 점은 최근 들어서 그래도 맨유를 공략할 줄 안다라는 얘기인 거죠. 특히 지난 시즌 33라운드에서도 맨유 상대로 골을 넣으면서 2대2 무승부를 견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 팀의 부상자 명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토트넘은 벤탄쿠르 제외하면은 주축 선수 중에 부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로메로가 브렌트포드전에서 헤딩 선제골을 넣고 여기서 이제 그 머리를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뇌진탕 프로토콜에 의해서 교체 아웃이 됐었는데, 아마도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은 혹시라도 로메로가 출전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다빈손 산체스가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유 같은 경우는 호일룬과 말라시아가 현재 부상 중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디알로나 마이누나 이제 히트는 그렇게 중요 선수들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지난 경기에서 전반전 끝나고 이제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는데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은 만약에 이번 경기까지도 회복되지 못한다면은 그러면 린델레프가 바란의 파트너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후스코드의 예상 명단인데요. 토트넘은 지난 브렌트포드전과 동일한 선발 라인업으로 나올 거라고 현재 후스코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대신에 이제 린델레프가 선발로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어쨌건 토트넘이 맨유를 공략하려면은 일단은 조금은 그래도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브렌트포드전처럼 라인을 올렸다가는 안토니와 가르나초, 특히 이제 레시포드가 뒷공간을 파헤치는데 상당히 능하잖아요. 여기에 상당한 공경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브렌트포드전보다는 실리적으로 가져가면서 또 이제 수비 진영에 3명을 냅두고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조금은 점유율을 포기하면서 역습 축구를 조금 감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바로 이제 그 울버햄튼이 페드루 네투와 그리고 쿠냐를 활용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면은 뭔가 그래도 맨유의 뒷공간을 잘 파고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즉 울버햄튼을 보고 그 경기에서 많이 참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뭐 후스코드 예상 스코어는 2대2 무승부를 예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맨유가 울버햄튼전에서 경기 내용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반면 이제 토트넘은 브렌트포드에게 2대2 무승부에 그치긴 했지만은 경기 내용 자체는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맨 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홈팬들을 뒤로 한 새로운 모습의 토트넘을 상대하는 거는 지난 월요일 울버햄튼전보다 더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하면서 2대2 무승부를 예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슈퍼컴퓨터를 통해 예측하는 옵타에서도 토트넘의 승리 가능성을 39.4%로 근소하게나마 우위로 봤습니다. 맨유의 승리 확률은 32.3%, 무승부 확률은 28.2%로 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무승부 확률이 조금 가장 떨어지는 이유는 양팀 모두 화끈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스타일적으로요. 그러면은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본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토트넘의 향후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맨유전 이후에는 그나마 본머스, 그리고 풀럼과의 리그컵 2라운드, 그리고 이제 승격팀인 번리와 셰필드 유나이티드도 이어지는 연전이 있습니다. 뭐 승격팀 2팀과 또 이제 지난 시즌 승격팀 2팀. 흥미롭죠? 예, 그러니까 본머스와 풀럼은 지난 시즌 승격팀이잖아요. 그리고 이번 시즌 승격팀 2팀을 연달아서 만나는 다소 쉬운 일정을 치르게 될 예정인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 원정이 있고 또 이제 리버풀과의 홈 경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승격팀인 루턴타운을 만나게 되는데요. 과연 토트넘이 맨유전 승리를 통해서 그 다음 쉬운 일정까지 쭉 승기를 이어가면서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번 경기에 패하거나 승리하지 못하면서 초반 삐걱대는 행보를 보이게 될지, 2라운드 경기가 끝나면은 한준TV에서 또 집중 분석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